너에게 줄 요람을 샀다. 그것을 산 후에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람을 갖는 것은 베드 위의 꽃과 마찬가지로 불행을 가져온다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미시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등에 지고 다니는 인디언식의 요람이다. 피터팬처럼 노랑, 초록, 빨강으로 칠해져 있다. 너를 등에 업고서 이렇게 어디든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머리가 돈 두 사람의 어린애 좀 봐 하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겠지. 나는 너에게 입힐 옷도 샀다. 베네 옷, 위아래가 이어진 속옷, 그리고 아름다운 오르골을 샀다. 그 오르골은 대단히 즐거운 왈츠를 들려준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내 여자친구에게 해주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평형 감각이 결핍되어 있다고 그녀는 비평했다. 하지만 우리들이 출발하던 날 그녀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만일 비행 중에 유산되어 버린다면 어찌할까 하는 불안이 씻은 듯이 가셔진 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를 낙태시키라고 충고했던 그녀였는데 정말로 멋진 여자다. 이 나라의 도로는 쾌적하고 매끈매끈하며 이 나라의 차는 쿠션이 좋다고 했지. 여의사 선생, 당신도 거짓말을 하시는군. 그리고 나도 갈매기는 아니다. 어찌할 거나 나의 아가야.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뒤로 되돌아갈 것이냐. 만일 뒤로 되돌아간다면 사태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저 견딜 수 없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전진한다면 좋아질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아직도 수사적 표현을 사용할 용기가 남아있다면 나는 나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구덩이와 돌과 곤란으로 뒤덮인 길을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들이냐 딸이냐고 마음속으로 반문하는 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 사내 아이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매달 피에 대해서 배우는 일도 없고 장래에 구덩이나 돌에 뒤덮인 고약한 길을 달리다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푸른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날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칠면조의 도약만한 것도 못 된다. 아이를 낳지 않길 결심한 여자들은 옳은 거다. 정말로 옳은 것일까? 그녀들의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세계가 끝장이 나지 않는 그런 체제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여자한테서만 태어난다.
생식을 하기 위해서 개체 7개가 필요한 혹성 위에서 생식이 전개되는 SF의 단편 소설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7개의 개체가 같이 있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7개가 합의를 보는 건 더더욱 곤란했다. 왜냐하면 수정만이 아니라 임신도 7개의 개체 전부를 말려들게 하니까. 따라서 그 종족은 멸종되어 버렸고 혹성은 텅 비게 되었다. 호텔에서 나는 수도를 틀고 그 밑에 손을 뻗쳤다.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금세 검은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마치 나의 달나라의 먼지 같은 것이다. 심한 통증은 점점 더해서 나는 이젠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만일 모텔이 발견된다면, 만일 차를 멈춰 세울 수가 있다면, 쉴 수가 있다면, 맑은 머릿속이라면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구원하는 해결법, 나의 달을 버리지 않는 해결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2번 다시는 달을 잃고 싶지 않다. 세면기 밑바닥에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소용없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던 날 밤에 나를 마비시켰던 것과 똑같은 확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여행을 중단했다. 시내로 되돌아가 여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세요. 보름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는데 틀림없이 당신의 공상일 거예요. 여의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피는 공상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핏방울을 보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어요. 여의사는 자기한테 바로 오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기분을 언짢아지게 했다. 최근에 태동을 느끼지 않았어요? 네. 좀 더 무겁고 좀 더 나빠졌다고 느낀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언제죠? 그 생각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모텔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진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충분치는 않군요. 그리고 진단을 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의 배를 드러내놓고 실제로 그것이 전보다도 더 평평하게 보이는 걸 확인했다. 나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고서
그것이 전보다도 더 부르지 않다는 것을 관찰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얼른 더듬어 찾아보았다. 자궁은 박동을 잃었군요. 오므라든 모양이야. 아이가 순조롭게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미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생리학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2, 3일 기다려야 하겠죠. 그런 다음 그녀는 장갑을 벗어서 그걸 내던졌다. 진찰 베드에 양손을 짚고서 몸을 쑥 내밀었다. 나를 괴로운 듯이 지켜보았다. 당장에 말하는 편이 좋겠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이젠 잘하지 않아요. 적어도 2주일 전부터, 아마도 3주일 전부터겠죠. 용기를 내요. 이젠 끝났어요. 죽었어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았다. 돌과 침묵으로 화한 몸을 안고서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머리도 돌과 침묵으로 변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말도 깃들이지 않았다. 단 하나의 감각은 위에 견디기 어려운 무게였다. 마치 하늘이 내 몸 위에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린 듯이 나를 짓누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증이었다. 몸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속에서 그녀의 부르는 소리만이 총소리처럼 울려 장렬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세요. 옷을 입어요. 나는 일어났다. 다리는 정말로 돌 같았다. 그것을 명령에 복종시키는 데에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낙심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를 누가 낳고 싶겠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나무랄 필요는 없었고 범하지 않은 죄로 자기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자연 그대로 진행할 때 임신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몇 개월씩이나 여자를 베드에 묶어놓고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하는 조치는 반대였던 것이니까요. 나는 지불을 끝냈다. 가볍게 머리를 숙여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불룩하게 푸른 배가 만들고 있는 2개의 줄 가운데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불룩한 배의 줄은 죽은 몸뚱이를 넣고 있는 나의 평평한 배에 대해서 도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깃들었다. 이러한 생각이었다. 될 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숨이 일관한 결심이 필요한 거야. 숨이 일관한 결심이라는 말은 호텔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붙어 따라왔다. 숨이 일관한 결심. 그렇지만 나의 방에 들어가 요람이며
오르골이며 너의 옷 중에서 반팔 셔츠를 보았을 때 나는 마침내 긴 신음소리를 내뱉고야 말았다. 나는 베드 위에 쓰러졌다. 그 사이 신음소리에 다른 신음소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신음소리가 새로운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 덩이의 고기로서 내가 누워있고 몸의 심부에서 커다란 한탄이 치솟아 올라왔다. 그것은 머릿속의 돌을 깨어 무수한 조각으로 부수고 먼지가 될 때까지 산산조각을 만들어버렸다. 나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절해버렸다. 아마도 그것은 의식을 회복한 후에 떨어진 수면 중에 진행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정신이 착란되어 있는 사이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일어났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7개의 팔걸이 의자와 한 채의 우리가 있는 희고 밝은 큰 방이었다. 나는 우리 속에 갇혀 있고 그들은 멀찌감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의 팔걸이 의자에는 여행 전에 나를 진찰했던 의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여의사가, 왼쪽에는 편집장이 앉아 있었다. 편집장 옆에는 나의 여자친구가, 그녀 옆에는 너의 아빠가 앉아 있었다. 여의사 옆에는 나의 양친이 앉아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위에도 벽에도 마룻바닥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되어 어떤 재판이 시작하려 하고 있고 그들이 배심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나는 공포도 당황도 느끼지 않았다. 깊은 체념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기 시작했다. 너의 아빠는 베드에 앉아있던 날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조용히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의 양친은 극도의 피로, 죽을 지경에 이른 괴로움으로 짓눌려 있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슬픈 듯한 표정이었다. 다른 세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장의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본 배심은 태만 행위, 이기주의, 생존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의 결여에 의하여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고 또한 죽게 만든 계획적인 살인의 죄로 본 피고 그녀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서류를 놓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각자는 증인 및 판사의 입장이 되어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냐, 무죄냐. 표의 다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 다음 그 후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